북한에서 평양 고위 간부들의 배급마저 끊길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참모부 중령이 거대한 식량 창고가 무너진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철거였다는 증거였죠. 과연 누가, 왜 주민들의 생명줄인 식량 창고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흥미롭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저를 깨웠어요. 부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죠.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요. 평양 식량 창고가 무너졌습니다요. 참모부 소속 최경수 중령.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줄 몰랐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평양 시내를 뚫고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황을 그려봤어요. 고위층에게 공급되는 식량을 보관하던 그 창고가 무너졌다는 건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가 아니었죠. 이건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저 같은 중간 간부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이 마치 저를 덮쳐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대한 식량 창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어요. 뼈대만 남은 철근들이 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솟아있었고 콘크리트 잔해와 먼지가 뒤섞여 잿빛 안개를 만들고 있었죠.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곡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미 보위부 동무들과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애처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부관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어제 저녁부터 미세하게 균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요. 사상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던 식량이었죠. 수십 톤의 쌀과 곡물들이 차가운 잔해 속에 파묻혀 버린 겁니다. 곧바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최경수 중령은 즉시 참모부 긴급회의실로 집결하라.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 내내 제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긴급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미 보위부 대저와 참모부 상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참모부 상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경수 동무, 이번 식량 창고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짓눌렀어요. 저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요. 보위부 대저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오. 고위 간부들의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건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은 명백한 책임 추궁이었고 저는 이미 이 초비상 상황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이 체제에 충성하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사무실에서 저는 습관처럼 서랍을 열었죠. 매달 이맘때쯤이면 받아보는 배급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서랍 안을 훑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텅 빈 공간에서 낡은 나무 냄새만 훅 올라왔죠. 설마 하는 마음에 다른 서랍까지 다 열어봤지만 어디에도 배급표는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배급표가 없다는 건 우리 가족이 이달부터는 아무것도 배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관 동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멍하니 서랍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나 봐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붙었죠. 배급표가 없는데 무슨 일인지 아는가요? 부관 동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어요. 아, 그게 중령님, 이번 달부터는 평양 내 일부 지역에 배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요. 일부 지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금방 알아챘죠. 고위 간부들이 사는 특별구역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 구역을 말하는 거였어요. 참모부 중령인 제가 이제는 일반 주민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 윤정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10살 딸 수연이는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보, 민주가 죽었대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주는 수연이의 제일 친한 친구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연이와 함께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였는데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멍하니 윤정이만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제 입에서 겨우 말이 터져나왔죠. 윤정이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민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알아누웠대요. 결국 영양실조로. 영양실조.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제가 참모부 상장 동무와 함께 고급 식당에서 기름진 고기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풍요로운 식탁과 지금 민주의 죽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죠.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분노가 제 심장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수연이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훌쩍거렸어요. 제가 옆에 누워 수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멀리서 민주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죠. 일주일 후 저는 광장에 동원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는 날이었어요. 광장 한가운데서 최동철 동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동기였어요. 함께 군사학교를 나온 친구였죠. 확성기에서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식량 횡령 혐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동철 동무는 단지 상부의 비리를 알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최동철 동무의 어린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울부짖는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텅 빈 공간이 저를 더 짓눌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무심코 밀어내다가 그 밑에서 하얀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낡은 종이였는데 글씨는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당신 차례입니다. 도망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그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최동철 동무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고 제 아내 윤정이와 딸 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최동철 동무처럼 된다면 제 가족도 똑같은 비극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며칠 전 식량 창고 붕괴 관련 서류들을 다시 뒤적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낡은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일반 서류와는 다른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는 철거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펼쳐봤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량 창고 붕괴는 사고가 아니라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된 철거였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날짜와 책임자 이름까지 명확하게 박혀 있었죠. 고위층이 주민들의 식량을 빼돌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창고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겁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문서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저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이 썩어빠진 체제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칼날이었죠. 저는 문서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제 가족도 모두 죽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박철민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국경비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고 탈북 브로커들과 은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정말 가시려는 겁니까? 박철민 동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가족이 셋입니다. 도와주시오. 며칠 후 어둠이 대동강 제3다리 아래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박철민 동무가 알려준 대로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섰죠. 낡은 수화기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다리 위를 지나는 트럭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다리 아래로 내려오시라요. 저는 전화부스를 나섰습니다. 다리 아래는 더욱 어두웠고 강물 소리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박철민 동무와 브로커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리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3명이죠? 미화 15,000달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15,000달러라니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리 동무, 제가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은.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리는 냉정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한 명은 두고 가시라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칼로 찢는 것 같았어요. 가족 중 한 명을 두고 가라니요.
윤정이와 수연이 둘 중 누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윤정이의 금목걸이와 귀걸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선물했던 윤정이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금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금빛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든 더 마련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떨렸어요. 리는 제 손에 있는 금부치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는 금부치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일 후 자정입니다. 대동강 상류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탈출 하루 전날 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수연이의 이마에 손을 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윤정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없이 딸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한밤중에 평양 시내는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귀에는 오직 수연이의 거친 숨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죠. 병원 응급실 의사 동무는 수연이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해열제를 써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약이 없어요. 다른 약도 다 떨어졌고요. 평양병원에 약이 없다니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로 그때 부관이 땀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요. 방금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령님 댁을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딸은 고열에 시달리고 보위부는 내일 아침 집을 뒤질 예정이고 탈출은 내일 밤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정된 탈출 계획을 오늘 밤으로 앞당겨야만 했어요. 지금 당장 리 동무에게 연락하시오. 오늘 밤 무조건 떠나야 한다고 말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자정 지하폐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리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 멀리 희미한 등불 아래로 어렴풋이 2명의 감시병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총을 비스듬히 메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서 있었죠. 여기까지 와서 막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수연이는 제 등 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윤정이는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리는 낮은 목소리로 초비상입니다. 저놈들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익 삐익. 감시병들은 깜짝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황급히 총을 고쳐 메고 경보음이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입니다. 빨리요. 리가 외치며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잠든 수연이를 더욱 단단히 고쳐 업고 윤정이의 손을 잡고 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 폐도 입구는 낡고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리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자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요. 저놈들이 곧 돌아올 겁니다. 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희는 리의 뒤를 따라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거기서. 하는 고함 소리도 들렸고요. 보위부 추격조가 벌써 저희를 쫓아온 겁니다. 뛰세요. 무조건 뛰세요. 리가 외치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도 수연이를 업은 채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폐부를 찢는 듯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탕, 탕 하는 총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몸을 숙였어요. 총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려 퍼지며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지하폐도 출구를 빠져나오자 매서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눈앞에는 새까만 어둠 속에 두만강 얼음판이 펼쳐져 있었죠.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위로 희미하게 깔린 눈 때문에 어디가 안전한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형님 서두르셔야 합니다요. 날이 밝으면 더 위험해집니다요. 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죠. 저는 수연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윤정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조심해서 제 뒤를 따라와요.
몇 걸음 떼지 않아 뒤편에서 탕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추격조의 총격 소리였죠. 어둠 속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뛰세요, 형님. 빨리요. 두 번째 총성이 울리자 제 바로 옆 얼음이 쩍 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수연이를 제 몸으로 감싸 안았어요. 발밑에 얼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차가운 강물 속으로 제가 그대로 고꾸라졌죠.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수연이의 비명과 윤정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차가운 물이 제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순식간에 밀려왔어요. 그때였어요. 리가 제 팔을 잡아챘고 윤정이가 제 옷깃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죠. 얼음 모서리에 매달린 채 저는 겨우 몸을 끌어올렸어요. 형님, 이쪽으로요.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요. 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중국 측 군탐조등이었어요. 그 불빛은 마치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젖은 몸으로 이를 악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뒤에서 윤정이가 수연이를 이끌며 따라왔죠. 발이 얼음판에 닿을 때마다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오직 저 불빛만을 향해 나아갔어요.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저 불빛만이 제 눈에 들어왔죠. 마침내 얼음판이 끝나고 흙으로 된 땅이 발에 닿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몇 걸음 더 내딛자 중국 군인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수연이를 안고 윤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세 명 모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았습니다요, 형님. 정말 살았습니다요. 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눈앞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중국 측 군탐조등은 자유를 향한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산처럼 쌓인 식료품들을 보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죠. 누가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신기한 눈으로 젤리 코너를 바라보며 아빠, 이거 진짜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죠. 그 작은 질문 하나에도 제 마음은 쿵 내려앉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사람들, 보위부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제가 맡았던 참혹한 임무들이 생생하게 저를 덮쳐왔죠. 윤정이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상담 중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최경수 씨, 혹시 박철민 씨라고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분도 무사히 한국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친구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여기 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었죠. 바로 제가 가져온 식량 창고 철거 계획서였어요. 그 문서는 북한 고위층이 주민들의 식량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부패의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했어요. 이 문서를 공개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제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진실을 묻어두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렸어요. 낡은 서류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계획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권단체 관계자분들은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탄식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북한의 현실과 이 계획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제 증언과 문서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어요. 북한 고위층, 식량 창고 의도적 파괴. 탈북 간부 증언으로 드러나 제가 가져온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수연이가 친구들과 뛰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건강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정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잘했어요. 당신이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죠.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이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